그러니까 네, 순천에서 인사드립니다. 천하람입니다. 네, 오늘은 이 얘기부터 좀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오늘 미국 국빈 방문길에 오르는데 네. 어떤 성과를 좀 기대해 볼 수가 있을까요? 네, 뭐 아무래도 경제적인 성과들이겠죠. 특히 이제 반도체 부분에 대한 관심도 있고 또 전기차 부분에 대해서도 뭐 여전히 뭐 대통령실에서는 그렇게 주요한 이슈는 아니라는 태도지만은 네. 국민들께서는 관심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사실 지난번에 그 바이든 대통령이 방한을 했을 때 우리 기업들의 대미 투자 소식들이 이어졌지 않습니까? 네네. 이번에는 반대로 좀 이제 그 미국 기업들의 우리 국내 투자 유치 소식이 좀 많이 전해졌으면 좋겠습니다. 예. 우크라이나에 대한 무기 지원 부분도 좀 의제에 오르게 될 걸로 보이는데요. 이 로이터 통신과의 인터뷰가 사전 분위기를 조성한 거라고 본다면 한미 정상이 이 무기 지원을 공식화할 가능성 있지 않을까요? 뭐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은 그 지금까지와 완전히 다르게 직접적인 형태의 무기 지원을 할지 저는 조금 의문입니다. 그러니까 아마 어느 정도의 그 간접적인 지원 정도로 가지 않겠는가 가더라도 저는 뭐 그렇게 예상하고요. 뭐 또 한 가지는 물론 우리가 뭐 러시아와 중국 뭐 나아가서 북한과의 관계 중요한 것도 사실이지만 또 일본과 또 북한의 부당한 침략을 받았던 우리 대한민국 그리고 국제사회에 많은 도움을 받았던 우리 한국이 또 어떤 의미에서는 부당한 침략을 받고 있는 또 우크라이나를 도와야 되는 면도 있거든요. 이제 또 글로벌 중추국가라고 하니까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 뭐 물론 국익을 최우선으로 해야겠지만 뭐가 더 중장기적인 국익인지도 꼼꼼하게 잘 따져봐야 된다 생각합니다. 예. 그 한국형 핵 공유 수준에 맞먹는 한국형 핵 우산을 이 특별 문서 형태로 명문화하는 방안이 추진 중이다. 지금 이렇게 조간에 보도가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유사시에 북한이 한국을 향해서 핵 공격을 하면 미국이 북한에 핵 보복 공격을 한다. 또 전략자산 전개 과정에 우리 정부 의견을 반영하고 우리 정부가 요청 시에도 전략자산을 전개할 수 있다. 이런 내용들을 추진 중이라고 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무래도 이제 북핵이 뭐 이미 고도화됐다라는 것을 많은 전문가들이 인정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우리도 뭔가 자체적인 핵무장이 필요한 것 아니냐, 내지는 뭐 최소한 어떤 유럽의 나토식의 핵 공유가 필요한 것 아니냐 하는 주장들이 특히 국민의힘 내부에서 많이 있습니다. 또 실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국민들의 동의도 굉장히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만큼 국민들이 불안하시다는 거겠죠. 네. 그래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핵 보유는 하지 않더라도 그와 유사하게 북한에 대해서 어느 정도 억지력을 발휘할 수 있는 뭐 그런 부분들 좀 가져가겠다라는 시도 뭐 저는 충분히 있을 수 있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그동안 이제 해외 순방에서 워낙 좀 논란이 많았다 보니까 혹시 좀 우려되는 부분은 없으세요? 그러니까 이제 해외 순방의 기대도 기대지만은 뭐 저도 혹여나 이제 불필요한 그 구설수나 뭐 실언이나 이런 부분들이 없기를 좀 바랍니다. 그리고 저는 논쟁이 되는 부분들은 충분히 논쟁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뭐 예를 들면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각자가 보는 관점에 따라서 논쟁을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과거에 바이든 날리면 이런 것은 글쎄요, 뭐 그것도 논쟁이라면 논쟁일지 모르겠지만은 이거는 정말 아무런 가치 없는 쓸데없는 노이즈인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그런 장면들이 좀 이번에는 안 나오고 좀 전체적으로 무탈하게 그 미국 국빈 방문이 끝났으면 좋겠다 하는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민주당 얘기로 가서요. 정치적 책임을 지고 탈당하겠다. 송영길 전 대표가 이렇게 얘기하고 오늘 귀국을 합니다. 기자회견 어떻게 보셨어요? 일단 너무 늦었죠. 너무 여유로워 보여요. 만약에 본인이 정말로 결백하고 그리고 본인이 정말로 당을 위하는 뭐 마음이 있었다면은 이 문제가 터지자마자 바로 샤를 들고 드골 공항으로 뛰어가서 국내로 왔었어야죠. 근데 이제 와가지고 당내 여론도 안 좋아지고 하니까 탈당하겠다. 글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탈당 안 하는 것보다야 낫지만은
좀 국민들께서 보시기에 너무 안이하다라고 느끼지 않으실까 싶습니다. 돈봉투 살포를 전혀 인지하지 못했다라는 입장인데 몰랐을 수도 있다고 보세요? 제가 최근까지 전당대회를 했지 않습니까? 네네. 당대표 후보로. 예. 모를 수가 없습니다. 아니, 이제 뭐 누가 저의 캠프를 위해서 밥을 사주는 정도의 수준이 아니고, 네. 돈봉투를 돌린다라고 하는 수준이면은요, 당연히 후보와 상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네. 후보의 동의도 없이 그런 일을 하는 것은 있을 수가 사실 없는 일이고요. 그리고 과거에 저도 이제 재밌는 거 찾아보니까 조국 장관께서 예. 또 이제 본인의 그 트위터에서 명언을 하셨더라고요. 이제 뭐 결국 그런 겁니다. 몰랐으면 무능한 것인데 어떻게 모를 수가 있겠느냐. 핵심 측근이 이제 후보 모르게 이런 어떤 행태들을 하는 거에 대해 가지고 그런 말씀들도 하셨는데, 아무튼 짧게 얘기하면 제가 전당대회 후보 해봐서 아는데 이거는 본인이 결코 모를 수가 없습니다. 게다가 이례적으로 한두 명에게 뭐 돈봉투를 주는 것도 아니고 굉장히 많은 숫자에게 계획적으로 돈봉투를 돌리는데 후보가 모른다? 그건 뭐 불가능한 일입니다. 기자회견을 보고 민주당에서는 뭐 역시 큰 그릇이다. 뭐 김민석 정책위 의장은 송영길 전 대표가 무력이 적은 사람이면 자신이 보증한다. 뭐 이런 얘기도 했고요. 이런 반응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말 국민 눈높이와 안 맞는 발언들이죠. 그래서 사실 좀 제정신인가 싶었습니다. 저도 처음에 보고. 그리고 일단은 한번 보십시오. 이게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이 무력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권력욕이 문제인 거잖아요, 사실은. 그러니까 물욕이 없고 없는지는 모르겠으나 권력욕이 과대하기 때문에 돈을 써가면서까지 민주적인 절차를 왜곡시켜가지고 본인이 당선되겠다. 뭐 아직 뭐 본인 개인 여부는 드러나지 않았습니다만 드러난다면 사실 그런 건 아니겠습니까? 게다가 민주당의 당대표를 뽑는 굉장히 중요한 민주적 절차를 훼손시킨 사람에게 지금 게다가 본인의 잘못을 완전히 인정하고 있지도 않은데 이런 식의 용비어천가를 부르는 게 말이나 되는 겁니까? 그래서 저는 이런 얘기를 들을 때마다 민주당이 얼마나 지금 총선을 쉽게 보고 있는가. 또 반대로 국민의힘이 얼마나 잘 못하면 민주당이 이런 식으로 참 이런 심각한 문제가 터졌는데도 이렇게 안일하게 대응하도록 하고 있는가 참 저는 참담한 심정입니다. 사실 이제 최근에 나온 보도에 의하면 인천 전세 사기에 송영길 전 대표 측근들이 관련됐다는 의혹이 있고 그래서 유력 정치인으로 언급이 되고 있잖아요. 그 배후에 있는. 맞습니다. 예, 그리고 최문순 전 강원지사하고도 또 연관이 돼 있는 부분이 있어서 검찰이 관련 수사 중인데 이런 상황에서 입국을 하겠다는 결단이 쉽지만은 않았겠죠? 근데 제 반대로 얘기하면은 송영길 대표 정도 되는 사람이 해외 도피를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언젠가는 들어와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뭐, 들어올 거라면 그냥 법률적인 대응에서만 놓고 보더라도 차라리 빨리 들어오는 게 낫습니다. 네, 본인이 이제 뭐 도피하다가 못 이겨서 들어오는 것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나중에 형량뿐만 아니라 수사 절차에 있어가지고도 굉장히 안 좋은 뭐 이런 대우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구속 가능성도 굉장히 높아지고요. 본인도 나름대로 실리적인 결정을 했다. 저는 뭐 그렇게 봅니다. 예. 지금 국민의힘에서 공세를 펼치는 이심 송심, 뭐 이송쩐심, 뭐 이런 돈봉투 의혹이 송영길 전 대표를 넘어서 이재명 대표까지 연관성이 있다는 의심은 합리적인 의심이라고 보시나요? 저는 일단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송영길 대표가 대선 경선 당시에 이낙연 후보보다 이재명 당시 후보를 더 우대한 것 아니냐, 결국 이 모든 게 다 연결되어 있는 거 아니냐라는 생각인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아직까지는 저는 뭐 추측의 영역이라고 생각하고요. 다만 실제로 이재명 대표에게 이 의혹이 불리합니다. 뭐냐 하면 그런 거죠. 이재명 대표의 측근들도 대장동 일당들에서 받은 돈의 일부를 대선 경선 과정에서 뭐 특히 뭐 여러 뭐 호남 쪽 의원이나 이런 쪽에 로비하는데 쓴 거 아니냐라는 의혹이 실제로 있죠. 그러면 송영길 대표의 전당대회 돈봉투 사건이 터지게 되면 국민들께서 민주당은 뭐 당내 선거 할 때 돈봉투 돌리는 당인가 보다.
라는 인식을 갖는 것 자체는 저는 이재명 대표에게도 안 좋을 수 있다. 그렇게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국민의힘에서는 전광훈 리스크가 계속 이어지고 있어요. 전광훈 목사가 한 언론하고 인터뷰에서 지난 전당대회 때 김재원 최고위원뿐 아니라 김기현 대표도 자신에게 도움을 요청했다. 이렇게 주장을 해서 논란이 다시 불이 붙었는데 이 상황은 어떻게 보십니까? 우리가 이제 목이 마르다고 해가지고, 뭐랄까요, 뭐 상한 물,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 마셔가지고는 안 되는 것이거든요. 뭐, 혹자들은, 전당대회 때는 당선되기 위해서 누구의 힘이라도 빌려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하지만, 그렇지가 않습니다. 지켜야 되는 선이라는 것이 있는 것이고, 그리고 저 같은 경우도 누구보다 표가 필요한 상황이지만 전광훈 목사 손을 잡지는 않았습니다. 결국 이 전당대회 진행 국면에서부터 분별력이 어찌 보면 부족했고, 또 그것이 당원 100%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라는 식으로 이게 그 분별력 없음이 포장되어 왔기 때문에 지금 이런 사태가 일어난 거 아닌가 생각합니다. 전광훈의 늪, 이 악순환을 끊어내는 방안으로 당원 100%로 개정된 경선룰을 다시 바꿔야 된다. 이런 얘기 나오는 건 어떻습니까? 뭐 어느 정도는 해결이 될 겁니다. 그리고 왜냐하면 당원 100%를 안 하고 여론을 뭐 30% 정도라도 반영을 하게 되면은 좀 뭐랄까 그래도 국민 눈치를 좀 더 봅니다. 그러다 보면은 정광훈 목사 같은 분과는 좀 멀어지게 될 수는 있는 것이고요. 다만 궁극적인 해결책은 그겁니다. 뭐 아마 하태경 의원이 그런 얘기 하신 것 같은데. 하태경 의원처럼 상대적으로 좀 중도 확장력이 있다고 여겨지는 분들이 중도적인 성향의 당원들을 많이 모아야 됩니다, 결국은. 그렇게 해서 정광훈 목사라는 그런 뭐 약간 터무니없는 세력이 주인 행세를 하지 못하도록 당원들의 구성 자체가 조금 더 뭐랄까 국민의 모습을 닮아가는 그런 게 궁극적인 해결책이겠죠. 예, 그 설화 논란 일으킨 김재원 최고위원이나 기태영호 최고위원에 대해서는 윤리위가 징계를 하게 되겠죠? 네, 지금 김재원 최고위원에 대해서는 윤리위가 거의 징계를 하는 분위기고요. 태영호 최고위원 같은 경우도 좀 부적절하다고 보는 당내 기류는 많은 것 같습니다. 네. 다만 저는 개인적으로는 뭐 국민의 눈높이에 안 맞는 발언을 했다 이런 이유로 정치인의 발언을 징계하는 거는 저는 좀 사실 굉장히 신중해야 된다라고 보는 입장입니다. 왜냐하면 이게 악용될 수가 있고 특히 때때로 당내 비주류를 억압하는 수단으로 활용될 수도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가능하다면 그냥 이런 분들은 사퇴하는 게 맞고 또 이런 분들은 사퇴시키는 게 또 당대표의 리더십 중에 하나가 아닌가 그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그 금태섭 전 의원이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 도움받아서 추석 전에 제3지대 신당 창당 깃발 띄우겠다라고 했는데 어떻게 전망하세요? 지금 일단 뭐 환경은 좋은 거는 맞아요. 지금 보면은 지지정당 1등이 심한 경우에는 지지정당 없음이거든요. 네. 거의 무슨 없음당이 1등입니다. 지금 국민의힘과 민주당 모두 국민들께 좀 부끄러운 모습들 많이 보여드리고 있기 때문에 그런 상황이고 또 한 가지는 원래 제3지대 아이콘이 있었잖아요, 과거에. 안철수 의원 아니겠습니까? 근데 안철수 의원이 국민의힘에 왔기 때문에 제3지대 깃발을 들 사람이 현재로서는 없어요. 그게 금태섭 의원이 과연 최선인가에 대해서는 저도 물론 많은 의문이 있지만, 뭐, 금태섭 의원 저도 대화해본 바로는, 뭐, 본인이 그 어떤, 뭐랄까요. 이렇게 딱 얼굴이 되거나, 뭐, 금태섭 당을 만들 생각은 없다. 다양한 분을 모시겠다라고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얼마나, 명확한 가치 체계, 그러니까 그 정당의 정체성을 얼마나 잘 세우고 또 국민들의 어느 정도 눈높이에 맞는 분들을 영입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파괴력은 저는 뭐 천차만별일 수 있다 그렇게 봅니다.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이 이렇게 쉽게 움직이시는 분은 아닌 것 같은데 다음 총선은 중대선거구제가 확실하다 이런 어떤 확신적인 판단이 선 거 아닐까요? 글쎄요, 만약에 그랬다면 훨씬 더 적극적이시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다만, 이제, 김종인 위원장은,
그 양당 모두와 깊은 관계를 맺으셨던 분이잖아요. 예. 사실상 대표 역할을 둘 다 하셨고, 근데 아마 양당에 대한 실망감, 그리고 정권 교체를 해봤자 크게 변하지 않는다라는 부분, 그런 부분에서 지금 3당을 이야기하시는 거 아닌가, 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당 얘기 나오면 사실 이제 본인은 부인하지만 유승민 전 의원이나 이준석 전 대표 또 천하람 위원장님을 비롯한 천하용인 결국은 네. 3지대로 나올 거라고 보는 시각이 많은데 선거제 개편 결과에 따라서 그럴 가능성은 어떻습니까? 일단 뭐 당연히 저희 입장에서는 특히 저 같은 경우에 당대표가 되겠다라고 했던 게 뭐 엊그제인데 뭐 갑자기 나가가지고 뭐 3당을 하겠다, 신당을 하겠다, 뭐 현재로서는 그런 부분을 그렇게 고려하고 있지 않고요. 예.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많은 분들이 뭐 국민의힘 안에서 희망이 있냐, 지금 지도부 구성을 봐라, 뭐 어차피 안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식의 얘기들 하시는데 잘 한번 보시면은요. 예. 이번에 전당대회에서 그 어느 때보다 당선되지 얼마 되지 않은 대통령의 역량이 굉장히 컸던 전당대회잖아요. 뭐 윤심 논란 이런 것들이 많이 불거졌고. 예. 그런데도 한 47%, 8%에 이르는, 한 48%에 이르는 당원들이, 대통령이 밀었던 후보가 아니라 다른 후보를 선택을 했단 말입니다. 이런 것들을 보면 저는 이미 어떤 변화의 가능성이나 변화의 조짐이 있다. 우리 당원들이 무조건 주류를 따라가시는 그런 상황이 아니다. 네. 그렇게 뭐 저는 보고 있습니다. 예. 근데 지금 이제 양당제의 피해를 체감을 했기 때문에 정치권이나 여론에서는 뭐 협치나 여야 소통을 위해서는 연합 과반의 필요성, 여기에 공감대가 형성돼 있는 부분 아닌가요? 네, 저도 사실은 3당 출연, 제가 지금 뭐 여당에 몸담고 있는 입장에서 좀 이율배반적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어느 정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게 좀 양당을 긴장시킬 만한 존재는 항상 좀 있어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뭐 어느 정도의 이제 주고받는 협상의 정치를 위해서도 한 당이 뭐 지나치게 과반을 형성하기보다는 좀 말씀하신 것처럼 이슈에 따라서 서로 연합할 수 있는 형태의 의석 배분이 보다 낫지 않나,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